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국회 여야 사당의 선거제 개편안 열차는 패스트트랙 궤도 위에 올랐는데 이 궤도는 종착지가 어디인지 출발은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도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의 만남은 2011년 이후 8년 만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협력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 사당이 합의한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 계획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거부로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실에 몰려가 항의를 하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소와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6조 원이 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 7천 톤을 줄이고 성장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이틀째 비공개 소환돼 성접대 의혹 등을 집중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호 씨가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을 향해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 등을 강력히 부인하며 조만간 맞고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며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해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돼지고기 수입을 크게 늘리면서 국내 돼지고기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맥주에 이어 소주도 다음 달부터 가격이 인상됩니다. 소주 한 병에 5천 원을 받는 식당과 주점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혼자 마시는 혼술 문화가 더 확산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 첫날 127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스크린 독과점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로 반나절을 달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보는 역전 광장에서 의장대를 사열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오후,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역 플랫폼에 들어섭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즐겨 쓰던 중절모 차림으로 열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 역사 밖으로 나와서는 큰 길까지 1, 2분 정도를 걸어서 이동해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곧 전용차에 오를 것이란 예상을 깨고 시민들이 지켜보는 공개된 광장에서 10분 남짓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러시아 순방을 사전에 예고한 데 이어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열차가 출발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소식을 전한 겁니다.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 타신 전용 열차는 당과 정부, 모력기관의 간부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발음을 받으며 출발했습니다. 북러 국경을 넘은 건 오전 11시쯤. 어둠이 깔린 이른 새벽 길을 나서긴 했지만 평양에서 출발했다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김 위원장은 국경 도시 하산에 내려 러시아 당국의 환영을 받은 뒤 북러 친선의 상징, 김일성의 집도 둘러봤습니다. 이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공동으로 조정해 나가는 데서 매우 유익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베트남 순방 이후 2달 만에 다시 정상 외교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 첫 러시아 방문에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남긴 궤적을 따라가며 집권 2기, 권력 승계의 적통성도 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의 첫 만남이자 북한과 러시아의 8년 만의 만남은 내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대 화두인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북러 경제 협력 등의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러 정상이 8년 만에 마주하는 곳은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 안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교입니다.
일찌감치 청소 등의 준비는 마쳤고 회담장 인근에 북한과 러시아 국기를 배치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회담장 건물 바로 옆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데 이 건물로 향하는 모든 길에 울타리를 세운 것도 모자라 이 길목마다 보안 요원을 배치해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만남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처럼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역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기본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의 최근 행보를 비핵화 선행 조치 일부로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던 만큼 북한으로선 푸틴 대통령의 입에서 지지 발언이 나오길 기대할 거란 관측입니다. 러시아로서도 비핵화 논의를 다자구도에서 접근하려는 등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 결렬로 대북 제재 완화에 실패한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해 러시아와 어느 정도의 경제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일각에선 대북 제재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모두 귀국해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 연장과 관련해 합의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한현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자 러시아 안보수장인 파트루셰프 서기가 내일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북러 정상회담 당일이라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회담의 구체적인 의제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청와대에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논의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한 북측의 답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의 안보 관련 최고협의체인 연방안보회의의 책임자 파트루셰프 서기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점이 주목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한 파트루셰프 서기는 한러 고위급 안보회의에 참석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미리 밝히지 않았지만 북러 회담이 열리는 날인 만큼 회담 주요 의제가 문 대통령에게 공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북러 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한러 양국의 협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 해제 로드맵이나 비핵화 협상에서의 러시아의 역할 강화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지난해 초청했던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안도 논의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앞서 우윤근 전 주 러시아 대사는 푸틴 대통령의 방안을 올해 상반기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4차 남북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기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주요국 정상들의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그럼 스튜디오에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러 정상회담 관련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 기자, 김정은 위원장 모습은 오늘 오전부터 좀 노출이 됐고요. 맞습니다. 오늘 첫날 일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핫산역에 도착했을 때 장면이 노출이 됐고 우리 시각으로 오후 5시쯤에 블라디보스톡 역에 도착하는 모습이 노출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김정은 위원장 표정이 어떨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죠.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사실 결렬됐기 때문에 우울한 표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의외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표정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수행단을 이끌고 온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행태나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을 맡는 러시아 정부의 영접 네. 이런 규모를 보면 좀 조촐한 편이었다. 또는 뭐 약식 그 정상회담의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하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최고 정상, 특히 이제 김정은, 푸틴 네. 두 사람의 조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의 앞으로의 관계가 내일 열리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약식이고 조촐하긴 하지만
의미는 굉장히 큰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좀 조촐한 규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첫 만남인데 좀 규모가 좀 조촐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북한과 러시아 양측이 약식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진행하자 이렇게 사전에 좀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푸틴 대통령이 내일 원래 오전에 도착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정상회담을 하고 오후에 바로 베이징으로 떠나는 일정입니다. 네. 사실은 러시아가 이제 손님을 맞는 입장에서 손님에 대한 결례가 되겠죠. 그렇게 된 것은 원래 이 북러 정상회담이 지난해 5월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 이제서야 네. 11개월 뒤에 이제 실현이 되는 겁니다. 더 미루다가는 곤란하겠다 해서 이렇게 좀 약식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양측의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된 이유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26, 27일 이틀 동안 이제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회담의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계기에 잠깐 시간을 내서 만나는 그런 형식인데 양쪽 다 그것에 네. 대해서 합의를 했으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어쨌거나 제가 지켜본 바로는 매우 약식이다. 이건 좋게 말하는 거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뭐 너무 볼품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조금 더 허전해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 부분이... 최근에 정상회담에서 항상 보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가장 이상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오늘 왔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틀 전에 와서 이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는 확인은 안 됐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와서 영접을 해야 마땅한데 네.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모습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이라든가 역할이 변경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경이라는 말의 뜻은 좌천이 됐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김여정 제1부부장은 사실은 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온 한반도 안보 정세 대격변 중에 초기 단계. 네.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건의하고 더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의한 참모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에서 보이지 않는 인물 중에 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통일전선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게 네. 하노이 회담 문책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북러 정상회담에서 얘기 중이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뉴스는 북한 쪽에서 나온 뉴스가 아니라 이제 여의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여의도에서 이제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국회 정보위원회에 오늘 보고가 있었는데 네. 그 보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해훈 정보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제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예. 이제 문책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협상팀, 대미 협상팀의 효율성 개선 조치로 좀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 문책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협상팀이 통일전선부도 있었지만 외무성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외무성 간부가 리용호, 그죠? 이제 외무상 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는 승진이 됐습니다. 네. 만약에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에 문제가 생겨서 문책을 했다면 양쪽 다. 리용호, 네. 최선희 부상도 문책 당해야 됩니다. 네. 근데 거기는 승진을 했단 말이죠. 근데 통일전선부장이 물러났다고 해서 그걸 문책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일전선부장에서는 물러났는데 이제 김영철 부장은 그 통일전선부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노동당 부위원장, 정치국 정의원, 네. 그리고 국무위원회 국무위원, 네. 이제 국가의 당과 최고 직위를 다 맡고 있는데 통일전선부장만 나왔어요. 다른 건 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문책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문책이 아니라 조직 효율성 개선이다라고 이제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문책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을 짚어보았고 내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원래 이제 정상회담에 대해서 밝혀진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내일 정상회담을 한다. 네. 요것만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 언론 쪽에서 이제 나온 이제 얘기인데 러시아 대변인이 러시아 기자들에게 정상회담은 내일 낮 1시에서 2시 사이에 시작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일반적인 예상과도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것은 내일 아침 늦어도 한 11시쯤에는 만나고 단독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하고 오후에 약간의 친교 일정을 하고 헤어지지 않을까. 네. 설마 이렇게 정상회담 처음 하는 건데 처음 만나는 건데 저렇게 이상하게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1시부터 2시 사이에 온다고 하는 것은 오찬 시간도 안 맞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금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이제 자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동시베리아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부총리가 러시아 부총리가 원래 오늘 저녁 만찬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접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산불 현장에 가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도 내일 아침에 거기를 들러서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김정은 위원장도 뭐 어쩔 수 없다. 산불이 네.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연재해니까요. 그래서 그 양해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1시에서 2시에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나머지 일정은 확인된 건 없습니다. 네. 그 내일 회담이 좀 어쨌든 뭐 불가피한 상황이 있지만 좀 약식으로 진행이 되고 좀 규모가 작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성과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좀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오기 힘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이 김정은 푸틴 조합. 네. 으로 봐서는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좋은 관계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90년에 우리 한국하고 소련, 그 당시 소련하고 이제 수교를 맺으면서 북한이 말하자면 소련을 배신자로 규정을 한 다음에 그 뒤에 다시는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상태가 이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위원장이 처음 만나는데 중요하고 민감한 정치 현안을 단번에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네. 제가 볼 땐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는데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이제 타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최대한 서로가 이제 원하는 바를 이제 교환을 하면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중대한 가시적인 결론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때도 그랬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개성 강한 정치인이죠. 두 사람의 첫 만남에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추진안에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이 반대 소신투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오신환 의원 한 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추진은 멈춰서게 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계를 제출해 오 의원 자리를 다른 의원으로 바꾸겠다고 나섰고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반대파는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며 내부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패스트트랙 반대를 선언한 오신환 의원은 취재진과 종일 숨바꼭질하다 오후 늦게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국회 사개특위에서 빼려는 사보임계 제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의총에서 사보임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을 희롱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시종 잡배도 아닙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일찌감치 철통방어하면서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계 제출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이게 당을 욕먹이는 일이에요. 이게 법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요. 들어가지 말라고. 말 많은 공수처법이 사개특위를 통과하려면 찬성표 11개가 필요한데 법력권이 9표라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바꿔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당에 저는 총의를 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추인된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될 책임도 또
원내대표에게 있는 겁니다. 사보임을 안 한다는 전제로 표결을 했다고 저쪽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맞나요? 네, 그쪽의 주장입니다. 네. 아슬아슬한 충돌이 종일 이어진 가운데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사보임계 제출을 온몸으로 저지하는 동시에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내 집단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가세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퇴진을 처음으로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당을 끌고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퇴진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조만간 열릴 의원총회에서는 사보임 강행과 패스트트랙에 대한 성토는 물론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요구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임 문제로 당 지도부와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국회 의사과가 국회의원의 사보임 문서를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국회 관리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는 만큼 팩스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과 관계자는 그동안 접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보임 문서를 인편으로 받았지만 규정이 있는 만큼 팩스로 접수하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저지를 피해 팩스로 오 의원의 사보임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여야 사당은 사보임 이후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을 각각 패스트트랙 처리할 전망입니다.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실에 몰려가 항의하다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불성사나운 폭로전도 종일 이어졌고 오늘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절대로 본회의에 투명 안 하시겠다. 본회의에 표결에 붙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 약속해 주십시오. 항의 수위가 거세지자 문희상 국회의장도 맞받아칩니다. 못받아신다고 의장님 말씀하신 고문에서 매달려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나는 내 소신 끝에 급기야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그건 대한민국 의원이 얘기해. 대한민국 의원이니까 왜 의장을 못 믿게 만들어요? 의원이 말이 맞아. 못 믿겠다고 했어요. 하세요. 한국당 이미자 의원과 문희장이 충돌하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한국당은 문희장이 여성 의원인 이미원을 성추행했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못난 이미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조롱하고 수치심을 극대화하고 성추행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 국회 대변인실은 전형적인 자해공갈이며 의장실을 점거한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이후 저혈당 쇼크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아침에 그 혈압이 거의 200까지 올라갔었고 맥박이 2배로 이렇게 돼서 여야의 폭로전도 한층 격화됐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서로를 향해 날선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바른미래당 끝까지 가겠냐? 제가 묻는 질문에 끝까지 갈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본인 민주당 갈 수도 있다. 철저하게 왜곡해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정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한국당이 문희상 의장에게 아프리카 외유 비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엉뚱한 공격을 펴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공방 속에 국회가 하루 종일 난장판으로 변하면서 협치는 간대였고 볼썽사나운 구태만 남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지난 2007년 11월에 촬영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공소시효 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사진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여성 A씨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지난 2007년 11월에 촬영된 증거입니다.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생기기 불과 한 달 전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 2007년 12월입니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연장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수사단이 이번에 새로 확보한 자료를 과학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면 2010년 성폭력특례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소시효 특례 조항에 따라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이 촬영된 2007년 11월을 기준으로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2017년 공소시효가 종료됐지만 특례 조항을 적용하면 2027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유전자 DNA와 달리 동영상 사진을 과학적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스틸 사진이라 할지라도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서 범죄인의 동일성을 입증하거나 아니면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과학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동영상 속 여성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를 성폭력 피해자로 고려한 만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뢰관계자인 여성의 전화 소장 등이 동석했습니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우선 성범죄 혐의가 있는지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핵심 인물 윤 씨가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에 쫓기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 윤지호 씨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불거지며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당분간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윤지호 씨는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출국하는 것이라며 도피 의혹을 일축했는데 자신은 죄가 없다며 맞고소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정장 차림의 윤지호 씨가 자신이 살던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루 전에도 탑승 예약까지 했지만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출국이 늦어졌습니다. 자신을 향해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 등은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맞고소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당연히 맞고소해야죠. 한국에는 언제 다시... 또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에 출국하는 것이라며 도피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4월 4일부터 저 엄마 아프시다고요. 윤 씨가 출국함에 따라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도 종료됐습니다. 앞서 윤 씨는 책 출판을 도운 김수민 작가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두고 SNS에서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조모 씨 성추행건 이에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은 윤 씨가 예전부터 출국 의사를 밝혀온 만큼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출국으로 명예훼손 고소로 번진 진실 공방에 대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캐나다로 출국한 윤지호 씨는 고 장자연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핵심 증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진실 공방이 불거진 윤 씨의 일부 진술을 검증한 뒤에 다음 달 초에 1년간의 조사 결과를 최종 보고할 계획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이 김학의 사건처럼 실제 검찰 재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다음 달 8일쯤 사건 최종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검토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검찰 재수사 공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학의 사건처럼 지금 처벌이 가능한 범죄 혐의를 찾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조사단은 우선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대표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등 다수의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밖에 술 접대 강요나 부실 수사 관련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제기된 약물 성폭행 의혹은 시효가 남아있어 수사가 가능하지만 조사단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큽니다. 장 씨가 술자리에서 약물에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여러 사람의 진술이 있다는 쪽과 진술 자체가 믿을 만한지는 좀 더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 주목받은 윤지호 씨도 조사단에서 장 씨의 약물 의혹 관련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씨의 진술이 일부 거짓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조사단은 윤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언니가 어떤 상황에서 왜 이 사람들을 거론을 했었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성폭행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게 조사단의 기본 방침이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어제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오늘도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성접대와 횡령 혐의를 두루 추궁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가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동업자인 유리호딩스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하루 만에 다시 불려나온 겁니다. 경찰은 최근 여러 건이 불거진 성접대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지난 조사 때보다 2차례의 성접대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고 접대 자리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업소 여성 진술도 나온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파티들을 왜 기획했는지, 그 자리에 지인도 아닌 업소 여성들을 왜 불렀는지 추궁했습니다. 또 승리 측에서 여성들 소속 업소로 돈이 흘러간 정황과 관련해 왜 줬는지, 출처는 어딘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도 조사했습니다. 버닝썬 법인 통장에서 이들이 함께 차린 투자회사로 수억 원이 흘러간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과 계좌 내역 등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승리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필요하면 이번 주에 2사람을 다시 소환할 예정이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최근 가수 정준영 씨의 카메라 촬영 범죄가 수사 중인 가운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도 카메라 이용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 과정을 촬영한 범죄는 2016년 61건에서 2017년 139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016년보다 311명 늘어난 3,195명이었고 강제추행, 강간, 성매수 범죄가 많았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무직인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사무관리직, 학생, 교사가 뒤를 이어 계층과 관계없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 씨는 어제 국과수의 마약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받았죠. 이 결과가 충격적인 건 앞서 눈물로 호소했던 기자회견 때문입니다. 소속사마저 참담한 신경이라며 박 씨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연예계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2주 전 박유천은 마약 투약 의혹 등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싶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결단코 마약을 한 적도 과거 연인인 황하나 씨에게 권유한 적도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건 자신의 인생을 모두 부정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마약 정밀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성, 그러니까 마약류에 대한 반응이 나온 겁니다. 뻔뻔한 거짓말에 마지막까지 박유천을 지지했던 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팬들은 이제 더 지지할 수 없으니 퇴출해달라며 소속사를 향해 성명서를 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함께한 소속사 역시 곧바로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박유천을 믿었는데 참담한 심경이라면서 신뢰가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에서 말했듯 박유천은 연예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04년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한 박유천은 그룹 JYJ로 배우로 활동하며 한류 스타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희대의 거짓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더는 연예계에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뒤에 외국에 몰래 팔아서 10억 원대 이익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국인인 남편은 국내에 처방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한국에 들어와 가정도 꾸린 미국인 39살 D씨. 마땅한 돈벌이를 찾지 못하자 한국인 부인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거래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D씨는 5년 전부터 수도권 일대 신경정신과를 돌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핑계로 댔는데 외국인이라 전산상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진통제 12억 원어치를 모두 800여 차례에 걸쳐 32개 나라에 판매했습니다.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컴퓨터 마우스나 편지 봉투에 진통제를 숨겨 국제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들 부부가 유통한 마약류 가운데는 펜타닐도 있었습니다. 헤로인보다 중독성이 100배나 강한 물질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사형 집행에 사용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대량 살상 무기 지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금 추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통해 결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또 미국 사람에다가 비급여로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은 겁니다. 경찰은 D씨를 구속하고 한국인 부인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진통제를 처방해준 병원들을 상대로 허위 과다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진주 방화 흉기 난동 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창원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현병을 앓던 10대가 휘두른 흉기에 윗집에 살던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황급히 오릅니다. 뒤이어 경찰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 뒤 한 여성이 들것에 실려 옮겨집니다. 여성은 아파트 6층에 사는 70대 할머니. 흉기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옆으로 누워 있는 건데 비가 있더라고. 내가 놀래가 크고 찌고 내가 집을 뛰어들었다.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아래층에 사는 18살 장모군. 피의자 장군은 피해자 집이 있는 이곳 복도에서 30분 이상 피해자를 기다린 뒤 외출하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장군은 범행을 저지른 뒤 부금미술관에서 태연하게 손을 씻기도 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장군은 1학년 때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같은 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조현병 판정을 받아 약을 먹어왔습니다. 경찰은 진술 등으로 미뤄 장군이 애니메이션을 본 뒤 피해망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우리 만화 영화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그 사람이 뇌와 뇌가 연결돼 가지고 할머니 몸이 그 내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 할머니가 움직일 때마다
내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경찰은 범죄 심리 분석관을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후 4시 10분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는데 운전자인 고등학교 2학년 17살 정모 군과 동승했던 김모 군이 다치고 주차된 차량 석 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정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일단 검찰 구형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 내일 오후 검찰 구형을 끝으로 4개월간의 치열했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됩니다. 검찰의 구형에 이어 이 지사가 최후 진술에 나서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그리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여부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4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고 지난해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했다고 봤습니다. 또 검찰은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한 점, 지방선거 당시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을 공보물에 넣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모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친형과 관련해선 단순한 입원 절차 검토 수준이었고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익금 확보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인데 이걸 강제 입원이다, 또 강제 입원 시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음 달쯤 진행될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만큼 검찰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에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내일 석방 뒤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3시 김 지사의 항소심 3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2차례 공판에서 특검과 김 지사의 자세한 항소 이유를 들은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 등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심리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의 공판은 매달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김 지사는 2주마다 거주지인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신한금융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 축하금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라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에게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 원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백순 전 행장은 지난 18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산불 등에 대비한 국민 안전과 급격한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경기 대응, 그리고 민생 경제를 위해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추경으로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2조 2천억 원이,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 경제 긴급 지원으로 4조 5천억 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가 추가로 7천 톤 줄고 직접 일자리 7만 3천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추가로 25만 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9,000대의 건설기계 엔진이 교체됩니다. 또 1,800여 곳의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 시설이 설치되고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27만 대가 추가로 보급됩니다. 산불 특수 진화대 인력이 135명 확충되고 강풍과 야간에 기동이 가능한 대형 헬기도 지원됩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하고 내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13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도 조만간 육성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사업 부진, 그 가운데서도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메모리 가격에 좌우되는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통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제품으로는 CPU를 비롯해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 등 종류도 다양하고 메모리 시장보다 1.5배나 규모가 큽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연구 개발과 시설 투자에 133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또 연구 개발과 제조 전문 인력 15,000명을 직접 고용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규모가 영세한 국내 반도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공유하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투자 계획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문과 궤를 같이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다음 주쯤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한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달 들어서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 치사율 100%인 돼지 전염병이 돌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일단 걸리면 치사율이 100%인 돼지 전염병입니다. 발병 8개월 만에 중국의 모든 성과 직할시 그리고 자치구로 번졌습니다. 应急预案的要求，对3公里半径范围之内，我们总共有28个养殖户，7195头生乳，全部进行普查和无害化。 중국에서 지금까지 매몰 처분된 돼지만 1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돼지고기 생산이 올해 들어 10% 줄어들었고 중국은 수입 확대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돼지고기의 4분의 1을 소비하는 중국이 수입을 늘리면서 국제 가격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는 지난해 대비 30%가 급등했고 EU에서도 이달 들어 10% 정도 올랐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몽골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Will take some time to resolve. African swine fever is a difficult disease. There's no vaccine, there's no treatment. 국제 돼지고기 값은 올 하반기에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도 소비량의 3분의 1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여파를 피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답답한 소식이 많은 요즘인데 친구나 지인에게 부담 없이 소주나 한잔하자 이런 이야기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참이슬의 출고 가격이 다음 달부터 오르는데요. 한 병에 1,015원 정도 하던 것이 1,081원으로 65원 정도, 퍼센트로는 6.45% 오릅니다. 제조사인 하이트진로는 원자재 가격과 제조 비용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있어서 3년 5개월 만에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1위가 가격을 올린 만큼 다른 업체들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뿐만 아니라 출고 가격이 오르면서 음식점과 주점에서 팔리는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평균 4,000원 선인 소주 한 병을 이제 5,000원 받는 가게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앞서 이달 초에 오비맥주가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5.3% 올린 데 이어서 이번에 소주 가격도 같이 오르면서 이제는 소주와 맥주 섞은 소맥 마시면 10,000원이다 이런 푸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 들으면서 출고가는 60원 올랐는데 왜 소비자 가격은 1,000원이나 오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1,000원대에 출고된 소주가 10에서 20% 이윤을 붙이는 도매상을 거쳐서 일선 소매점에 유통이 되는데 최종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거죠. 출고가와 비교해 볼 때 몇 배나 비싸게 파니까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일선 식당이나 주점도 할 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소주 가격이 단순히 술 자체만의 가격이 아니라 매년 오르는 매장 임대료나 관리비, 인건비 등이 모두 반영된 가격이라는 겁니다. 또 출고가가 오를 때마다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두세 번 가격을 동결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기 때문에 인상폭이 큰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가게 주인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른바 서민의 술이라는 소주가 5,000원이면 좀 부담스럽다 이런 반응이 적지 않은데요. 반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소주의 가격은 100원 정도만 오를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집에서 혼자 마시는 혼술 문화가 더 확산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마블의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오늘 개봉했는데요. 개봉 첫날 127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오프닝 기록을 비롯해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 첫날. 평일 오전인데도 상영관 앞엔 주말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일부 상영관 주요 시간대는 일찌감치 매진됐고 다음 달 영화 티켓을 미리 산 관객도 눈에 띕니다. 네, 영화 어벤져스 5월 6일 월요일 거고요. 영화 7시 반 영화 아이맥스와 위로 한 층만 올라가 주시면 되세요. 흥행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개봉 전 역대 최고 사전 예매량을 기록한 데 이어 개봉일 오전 최단 기간 100만 돌파 신기록을 세웠고 오후엔 신과 함께 인과연이 세운 최고 오프닝 기록인 124만도 뛰어넘은 겁니다. 일부 상영관에선 매진 행렬을 이어가면서 극심한 비수기에 시달렸던 극장가도 모처럼 한바구음을 짓게 됐습니다. 앞서 나온 마블 영화들이 국내에서 동원한 누적 관객만 1억 600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국내 팬들의 마블 사랑은 유별납니다.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이어진 마블의 우주적 세계관, 이른바 MCU에 열광한 관객들은 국내에서 막강한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마블 세계관을 집대성한 작품으로 꼽혔던 만큼 스포일러를 피하려는 마블 팬들이 개봉 첫날 극장에 대거 몰린 겁니다. 마블이 만들어오는 우주적 세계관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른 이후기 때문에 말 그대로 MCU의 마지막 어떤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관객들은 그 세계관의 마지막 정점을 보기 위해 몰려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세 영화를 보려는 우리나라 특유의 쏠림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작품이 앞으로 거둘 기록 행진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는 것에 비례해 스크린 독과점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내부 CCTV 영상이 조작됐다는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CCTV 영상이 보관된 녹화장치인 DVR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해군이나 해경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녹화장치를 조작했으며 이에 따라 당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작 지시자를 지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녹화장치 수거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진술과 영상 자료 등 방대한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살인적인 검찰 조사와 재판 일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나빠졌다며 바로 치료받지 못하면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이 같은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김봉준 인사비서관도 다음 달 중순쯤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아두면 욕이 난 생활정보 뉴스나이트가 정리했습니다. 알아요 시간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능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는 등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상폭은 1에서 2%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월에 이미 3에서 4% 수준으로 보험료가 올랐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내일부터는 서울 코엑스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도심공항 리무진의 티켓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심공항 리무진 홈페이지에서 요금을 결제한 뒤에 코엑스 도심공항이나 인천공항 무인 발권기에서 티켓을 받으면 되는데요. 비회원으로도 예약할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남은 좌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용하실 분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앞두고 질병관리본부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말라리아 발생률 1위인데 특히 휴전선 접경 지역인 인천과 경기, 강원 북부 지역에서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에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지역 주민분들은 되도록 긴 옷을 입고 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도수가 낮은 일부 돋보기 안경과 또 도수가 있는 물안경을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도수가 없는 물안경만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고 도수가 있는 제품의 경우 안경 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는데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바뀐 겁니다. 다만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사는 해외 직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다양한 과학 문화 행사를 엽니다.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야외 과학광장에서 액체 괴물 장난감 등을 만드는 오감만족 과학 놀이터가 진행됩니다. 또 4일부터 6일까지는 사이언스 버블쇼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고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23회째를 맞는 전주 한지문화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사흘 동안 한국전통문화 전당 등에서 열립니다. 한지 패션쇼와 한지 공예기법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모두 3,100개의 무궁화꽃이 한지로 피어나는 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지방 광역 단체랑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그 문제. 소방 입장에서도 화재가 생겼을 때 이것이 시정의원 안으로는 전적인 국가 직화를 법안화했지만 고려라는 측면에서 그런 수정적인 합의안을 왜 오늘 소방관대 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은 합의 안 되는 이 회의에 왔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가세요 빨리. 제가 있어. 참 대한민국 국회가 막가도 이렇게 가. 아니
지금 이제 지금까지 사선국회의원 한 이런 아니 그 노사 입증을 합의를 안 했는데 뭐를 합의했단 말이죠? 국회법원은 좀 지난번 제가 공개회의 때 이번 의사 일정 잡아달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그때 동의를 하셨죠, 장관님? 그게 협의입니다. 법률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법대로 하세요. 저는 사선 의원님, 재선 의원님,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수선 의원님 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배님 존중하고 선배님 편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회의는 회의고 법률은 법률입니다. 절차는 절차입니다. 지금 국회 책임인데 오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지금 요사이 회의 가겠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데 이거 일방적으로 서버서 위원장이 사무실에서 들어오시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회의 방해하면 저는 진짜 신고할 겁니다. 절차를 따지면 야. 자, 이따가 저도 좀 가봐야 돼서. 회의원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이제 20분 국회 없다는 게 말입니까? 저는 일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 저 위원님 가야 돼요.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도 안 주는 거죠? 자, 저는 모십니다.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재정 이거 쇼하지 말라고. 쇼가 아닙니다. 쇼하지 말라고. 쇼 참 얘기하는 쇼요? 네, 오늘 국회를 뭐라고 정리해야 할까요? 국회의장실에서 의사과에서 종일 곳곳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난무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여야 4당의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을지 상임위 결정을 하루 앞두고 국회는 지금도 아수라장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김영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합의안을 한 표 차로 추인한 바른미래당이 오늘은 사보임을 놓고 극한 충돌 사태를 빚었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의원총회에서 어렵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의안이 추진이 된 만큼 그 합의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또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보임을 안 한다는 전제로 투표를 했다고 그쪽에서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네, 그쪽의 주장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 사보임계를 제출했다고 듣고 달려오는 길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 사보임 안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여러 번 했던 사안입니다. 하루 만에 말을 뒤집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의사과는 어떻게 접수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 팩스로 접수받은 사례는 없다고 하셨죠? 네, 물론이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법에 맞춰서 그것이 절차대로,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돼야지. 네, 오늘 오후에 저렇게 소란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결국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계 제출은 오늘은 안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뭐 실질적으로 지금 유승민 전 대표를 포함해서 6명이 의안과를 지금 점령했다고 할까요? 막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이제 팩스로 사임계를 제출을 했는데 네. 국회법상으로는 이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팩스로도 받아들이는 건지. 그러나 실제 지금까지는 다 인편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없냐 문제가 또다시 이 또 그 논쟁이 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도대체 이런 국회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저도 곰곰이 실은 오늘 나오기 전에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국회 무시형 국회, 국민 무시형 국회, 무시한 국회. 극단 투쟁의 국회, 네. 더 나아가서 민생 외면 국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도드리표 국회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정권이 교체돼도 과거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 상대로 조사를 해보면 대한민국 정당과 여러 조직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바로 정당과 국회라는 것이 조사 결과에 나오는 네.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법은 있는데 법을 시행할 때의 세심한 규칙이 지금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네. 이거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회 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저도 2년간 참석을 했는데요. 이 법이 실제로 잘 적동될 수 있는 그 규칙과 절차에 대한 거를 상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좀 국회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 사보임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도 말씀하신 네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태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새벽에 오신환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나는 반대표 던지겠다 이렇게 소신의 결단을 남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개혁 특위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당의 추인도 있어야 되지만 각각의 특위에서 또 추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추인에서 특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오신환 의원이 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사법개혁 특위 같은 경우 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고 총 11명까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 한 사람이 반대를 할 경우에 지금까지 여야 사당이 합의를 하고 각 당이 추인하는 절차가 네. 사실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신환 의원이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본인의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오신환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좀 참 의아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반대를 할 경우에 모든 절차가 다 무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좀 나온 것처럼 나는 뭐 사보임한다는 그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걸 보장을 받고 지금 처리를 했다라는 게, 물론 이제 이건 뭐 양쪽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쪽 말이 많은지는 좀 밝혀져야겠지만 지금 상황이 좀 묘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뭐 판이 다 뒤집힌다. 오신환 의원 한 명만 반대표를 던지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신환 의원은 어떤 이유로 이런 결단을 내렸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김관영 원내대표의 실은 지난 의총 끝나고 나서 한 말이 책임을 좀 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냐면은 실은 그날 의원총회는 당론에 대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론이라는 거는 이제 3분의 2의 그 표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당론이 아니라 그 패스트 트랙에 대한 과반에 대한 추인이라고 보는데요. 당론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냐면 의원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관영 의원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의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당론이 아니라 당의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랬죠. 그거는 당론인 경우에 만약에 오신환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 거는 그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는 당론이 아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은 지금 뭐 여러 번 이제 서로 입장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추론을 할 때에 표결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오신환 의원, 권은희 두 의원에 대해서 사회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은 투표를 한 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메모를 다 해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뭐 지금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다, 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투표를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그 김 원내대표가 자기가 얘기했던 거를 하루 사이에 뒤집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오신환 의원은 그렇게 안 하고요. 가만히 있다가 실은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공개적으로 나는 반대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신환 의원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부분을
입장을 얘기를 해서 당을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데 반해서 저는 김 원내대표는 좀 입장이 좀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제 말을 뒤집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신환 의원의 비토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직접 발언을 보고 오시죠. 오신환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 테니 사모임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으로 봅니다. 원내대표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고 사모임 하라는 얘기로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원내대표로서는 최대한 사개특위 오신환 의원님이 그동안 이 일에 계속 기여를 해오셨고 또 관여를 해오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임을 안 한다는 전제로 표결을 했다고 저쪽에서는 말씀을 하시던데 맞나요? 네, 그쪽의 주장입니다. 네. 정말 사보임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면 지도부에 직접 운을 띄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글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 자체는 없었는데 왜 그럼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는 저렇게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의원총회 바른미래당이 추인됐던 과정을 지켜보면 처음에는 이거를 3분의 1로 할 거냐 과반수로 할 것이냐를 먼저 또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과반수로 해서 과반수로 12대 11로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신환 의원이 사보임을 제출하지 않고 사보임이 아니라 거기서 만약에 반대표를 던질 거라면 저 총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나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거 있으면 의원총회 뭐하러 표결을 하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SNS에 저렇게 밝혔다는 것은 우리 당 지도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럼 내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내가 스스로 나서 사보임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를 교체해달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오신환 너무 예를 들어서 오신환 의원이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자신을 절대로 나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지금 언론상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손학규 대표가 본인이 원했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말 만약에 제대로 정치를 한 사람들 같으면은요 사보임과 관련돼서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의 의견을 들었었어야죠. 그래서 사보임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그 사보임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런 절차를 취해야지 저런 식으로 지난 총회에서 얘기했었던 부분 속에서 한 말과 밖에서 나온 한 말이 지금 혼돈이 오고 있잖아요. 어느 쪽이 맞지는 모르지만 혼돈이 오고 있다면 그 혼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게 지도부란 말이에요. 근데 저 지도부는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 그걸 저는 좀 강조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여야 합의가 어떤 식으로 지금 오신환 의원의 표가 왜 중요한지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잘못된 표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띄워드립니다. 패스트트랙 조건이 5분의 3 찬성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만 진행이 되는 건데 앞서서는 3분의 2라고 수치가 잘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5분의 3으로 저희가 정정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신환 의원의 비토 의견에 대해서 두 분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임 반대표를 던진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오신환 의원 사보임하지 않겠다고 재차 다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보임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단호한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이혜훈 의원의 인터뷰 듣고 오시죠. 정말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약속하고 합의하고 당에 절대로 사보임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야만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수없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약속하고 표결에 들어갔던 일인데 그걸 만약에 바꾼다면 정말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유승민계 의원들 눈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오늘 그걸 실제로 시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소란이 벌어진 거죠. 네, 그건 뭐 진짜 신뢰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 그게 바로 정치거든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정당으로서의 기본적 역할이 지금 거의 와해된 상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제 수습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 사보임을 강행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극한 충돌을 이게 전략적으로 충돌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당이 저렇게 되면 결국 깨질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당을 정말 깨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다른 절차를 거쳐서 사보임 문제를 여하튼 간에 예. 해결했어야 된다.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듯한 것을 보이다 보니까 당이 더 내용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상황은 일단 이렇게 일단락이 된 거고 그러면 어차피 공은 내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공이 내일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추인 절차를 그러니까 각 특위에서 지금 표결에 붙인 게 내일이거든요. 25일이기 때문에. 근데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사보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오신환 의원을 오늘도 여러 차례 만났다라고 네.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설득에는 실패를 했다라고 하고요. 사실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게 당론이 통일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뭐 뻔히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추진해 나가면서 통과하는 방법에서 아마 지도부로서는 의원총회에서 다수결이라는 불로 그게 통과됐다라고 믿고 있었을 거고 저도 이제 이게 원활하게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원활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사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서명을 하고 이거를 공개했던 그 절차가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국회의원 개인의 어떤 의견이란 것과 당의 의견이란 부분이 충돌할 때 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저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또 다 맞는 말 같아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보임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또 같은 법을 놓고도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법 48조에 의하면 네. 원론적으로는 의장으로 교섭단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하면 의장이 선임하거나 바꿀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또 그 같은 조 6항에 보면은 이게 또 임시회 경우에는 바꿀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4월이 임시국회니까. 예, 근데 4월 저 6항 단서에는 보면 또 다만 그 위원이 뭐 병질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또 바꿀 수 있다라는 조항도 또 단수 정도 저긴 단수 조항은 빠지는 단수 조항도 있고 실제로 또 의회 국회 내에서는 저런 경우에 안 바꿔준 사례는 또 거의 없다. 물론 아예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거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또 실제로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을 했었을 경우는 또 개설을 다 해줬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법을 가지고 싸우시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이런 경우 같습니다. 네, 앞에 김영준 교수 시작하실 때부터 이제 법적인 문제 네.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인데 오랜 전통 속에서 이제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보임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임시국회 아니라 뭐 정기도 막 하죠. 네. 그런 게 비일비재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이제 관례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왜 자신들한테 유리한 거는 관례로 하고 불리한 거는 관례를 안 택하려고 하느냐.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보임 하는 거는 관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선거법을 여야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그동안 오랫동안 관례였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왜 이런 관례는 안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관례가 서로 편의주의적 관례로 충돌하게 네. 되니까 한국에서의 국회라는 거는 이게 해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정한 국회로 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도 국회법이 되면은 결국엔 그 법 해석을 정치적으로 하게 되는군요.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이태규 의원이 오늘 정론관에서 손학규 대표 탄핵, 김관영 원내대표 불신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한 의원총회를 제안을 했죠. 그런데 두 의원이 원래 같은 식구는 아니잖아요. 원래 뭐 엄격하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뭐 안철수 계통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었고 또 유승민 의원과 계파가 다른 거죠. 대표가 다른 거죠. 이제 전 대표 함께 자유한국당에서 출신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이 결국은 이제 호남계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의당 계열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의 계열이냐로 하다니까 정치권에서 이합 집산이나 각각의 이슈마다 뭐 유리한 쪽으로 또 달라지는 것은 그때 많이 있었고 또 기존에 손학규 대표가 지난번 보궐선거를 다루면서 당내에서 입지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기존 지도부에 대한 어떤 저항 같은 것들이 나머지 분들이 또 뭉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뭐 이른바 반대파라고 하는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제출되면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의총이 열려야죠. 그 열려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불신임안을 내놓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런 상황이 왜 일어났냐면 실은 손학규 대표가 전략적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호남계의 의원들과 같이 함께 민주평화당과의 새로운 연대를 할 수 있다란 말을 하면서 실은 이제 국민의당 계열의 의원들이 반발을 했는데 특히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이태규 의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이태규 의원은 반대를 했거든요. 지난 의총에서. 그런데 어떻게 다른 국민의당계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찬성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괴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안철수 지금 전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라는 추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말 당이 깨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안철수 전 대표는 분명히 했거든요. 통합 정신이 깨어서는 안 된다. 그런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손학규 그리고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의 부분이 계속되면 당이 깨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유승민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비상 대책을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게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태규 전 지금 의원이 저렇게 불신만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이 바른미래당의 지도부한테는 압박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내일이 굉장히 국회가 오늘보다 더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의원총회가 26일 날 열릴 수 있거든요. 근데 패스트트랙 사기특위 처리는 내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통과가 된 다음에는 의원총회를 열더라도 사실 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실익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이고 또 통과시키려는 쪽에서는 필사적으로 사보임계 제출해서 바꾼 다음에 최이배 의원을 통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선거제를 개편하고자 시작했던 이 논의는 선거제가 아니라 정계가 개편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아마 선거제도와 관련돼서는 아주 무난하게 패스트트랙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뭐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330일이 필요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다 270일이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내일 25일이지 않습니까? 270일이 끝나는 날이 바로 내년도 1월 25일입니다. 그러면은 4월 15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77일이 남아요. 그럼 77일 남은 동안 어떻게 선거구 획정도 하고 28석의 의석을 어떻게 줄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촉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선거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는 지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걸 넘어서서 저렇게 지도부가 강행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저는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바른미래당 계가 나가는 그런 길 하나 아니면은 손학규 대표 체제와 이러한 김관영 원내대표 체제가 결국은 물러나고 나서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후자 쪽의 비중이 더 많이 지금 실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의사학과보다 앞서서 아수라장이 벌어진 곳은 국회의장실입니다. 오신환 의원의 비토에 이어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움직임이 감지가 되자 이번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로 몰려간 건데요.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아니 언론은 피하는 의장이 없어. 언론은 피하는. 언론은 왜 두려워하냐고. 사보임을 허가해 주시는 것은 결국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를 함부로 패스트트랙의 길로 가게 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는데 의장께서 장본인이 되시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 사보임 인정 안 하면 됩니다. 왜요? 오늘 그거 안 했어요. 오늘 안 하면 됩니다. 오늘 의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법박이 아니에요. 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문에서 매달려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나는 내 소신 끝에 내 소개법대로 해야지. 소신이 법 지키기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직원들 내지 마요. 스크림을 짜서 말하는
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을 놓고는 국회에서 4대1로 싸우고 있었는데 사실 오신환 의원 딱 그 반대표 한 표면은 지금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을 통해서 교체하는 것을 이제 바른정당 쪽을 간접 지원을 나선 건데 사실 저는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가는 게 왜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는 건지는 저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국회 선진화법이고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만들어놓은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된 계기에는 결국 지난해에 사실 이제 그때 이제 손학규 대표의 단식으로 시작됐죠. 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그때 올해 1월까지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정계 개편 논의를 하기로 했다가 결국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에서는 완벽하게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표를 통해서라도 하겠다라고 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한 건데 그게 헌법을 무너뜨린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국회의장실에 한 50여 명의 의원들이 지금 몰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실로 간 이유는 뭐예요? 국회의장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오신환 의원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모든 절차가 다 여태까지 있었던 것이 다 무효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을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사보임하는 것을 국회의장이 허가해 주지 말라라고 50여 명이 몰려간 거니까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왜 또 힘으로 몰려왔냐고 하니까 문희상 의장은 오죽했으면 본인이 그 어떤 좀 민주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나를 겁박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하신 거죠. 네. 너무 이 소란스럽게 여러 가지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다 보니까 의원들이 정확히 어떤 주장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사보임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거 아닙니다. 선거법은 항의에 의해서 통과한 거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절대로 본회의에 상정 안 하시겠다, 본회의에 표결에 붙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 약속해 주십시오.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게 올해 관행 아닙니까? 의장님, 그 합의서가 의장님 정치에 따라 합의에 의해서 정해되는 것은 무슨 기본 우회주의라 수식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의장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야합을 하기 위한 사보임을 하는 것을 어떻게 허가해 주십니까? 바른미래당이 오랫동안 바른미래당이 지금 겨우 한 표 차이로 그 말도 안 되게 지금 진행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앞서 양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트랙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 놓은 절차인데 저걸 국회의장이 중간에 뭐 저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절차에 따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다만 저기 부분 속에서 이제 강조한 거는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70일과 330일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60일, 본회의에서 60일 내에 처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국회의장이 직권 산정을 하지 않게 되면 330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직권 상정의 요청이 국회법 85조에 의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국가 비상세타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여야가 합의를 했을 때 딱 세 가지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깨고 국회의장이 270일이 지난 다음에 본회의에 올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패스트 트랙에서 얘기하는 거와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다만 지금 그 문희상 국회의장은 뭘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갔어도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여야 모두가 합의할 수 있게끔 내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방송기자협회 그 인터뷰 초청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이 됐다고 해서 전부 다 이게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여야가 갈등 구조로 보면은 막판까지 끝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돼서는 이거는 뭐 의회의 기본적 기능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저는 합의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여하튼 지금 저렇게 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선제적 대응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보임 제출 안이 지금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사보임은 지금 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적으로 어떻게 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사보임계가 올라오면 최종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하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수없이 많이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그건 법 절차에 의해서는 되는 것인데 다만 이제
실제 지금 아까 얘기하는 국회법 46조 8조 6항에 나오는 임시회 때는 불가능하다. 그럼 임시회가 다음 달 7일까지거든요. 7일 날 끝나고 나면은 이게 이제 패스트 트랙의 그 기간과 연결했을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하루를 둘러싸고 과연 문희상 의장이 이 사보임계를 승낙을 할 거냐 안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야단 법석이 끝나고 두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두 사람 다 쇼크,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뭐 굉장히 언성을 많이 높였었고 실제로 혈압이 뭐 200 가까이 올라갈 정도로 했기 때문에 국회 병원에서 이게 좀 권고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거고요. 중간에 이미자 의원이 잠깐 모습이 비춰졌지 않습니까? 이미자 의원이 이 문희상 의장이 밖을 빠져나가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몸이 이렇게 좀 닿는 상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희롱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문 의장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당황해서인지 임미자 의원의 얼굴을 또 그렇게 감싸던 모습이 잠깐 보였거든요. 그게 이제 괜히에게는 굉장히 모멸감이 느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문희상 의장 상황부터 좀 보죠. 여야 사당 원내대표들이 오후에 병문안을 하고 왔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아침에 그 혈압이 거의 200까지 올라갔었고 맥박이 2배로 이렇게 돼서 네, 내일 국회에 뭐 정신이 없을 때 일단은 계속 입원해 있는 거예요. 뭐 근데 내일 계속해서 입원해 있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어떻게 보면 국회 내도 시끄럽겠지만 의장을 꼭 필요로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 사보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외부에 있으시더라도 업무는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한국당 이미자 의원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아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아수라장 속에서 문희상 의장이 임 의원을 성추행했다 이런 논란이 빚어졌는데 문제의 화면을 조금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보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네. 화면이 준비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러니까 뭐 상황이 이미자 의원이 나가려고 하는 걸 몸으로 조금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문희상 의장은 왜 얼굴을 만진 의도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100명이 있는 데서 어떻게 그러니까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 어떤 표현으로 그걸 예를 들어 몸으로 이렇게 서로가 몸이 이제 아마 부닥치는 상황이 왔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아마 이제 그 이미자 의원의 이제 이 얼굴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제 그 의장이 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서로가 이제 격앙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법률적 검토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권위 등등 상황으로 봐서는 뭐 이게 성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문희상 의장이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냐면 실은 제가 문희상 의장님이 당선됐을 때 취임사를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아마 의장님도 그걸 읽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협치와 민생을 꽃피우는 국회의 계절을 열어갑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주 굉장히 관심 있는 대목이 이거예요. 왜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지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야당의 입장, 소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취임사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야당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하라고 좀 요구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고도의 정치, 육선 의원 아니십니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잘 풀리면은 정말 협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대결과 민생이 사라지는 진짜 파국의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아마 고민이 더 깊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이걸로 곧장 지금 문희상 의장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문 의장이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사실 얼굴 만진 부분도 저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임미자 의원이 이걸 성희롱이라는 표현을 하시니까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얼굴을 만지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뭐 형사처벌이라도 대상이 된다라는 식으로 고발까지 하겠다, 사퇴를 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셔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좀 격앙돼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봐도 저 상황이 성희롱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 못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뭐 저 자유한국당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미자 의원을 대변해서 어떻게 보면 설명해서 좀 억울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나온 얘기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말씀들이 오히려 더 저는 이 의원에게 충격을 줄 것 같아요. 네. 문희정 측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런 참 우리 한국 의회가 이 정도까지 가야 돼. 영국 의회에는요 의장이요 처음에 입장을 할 때 이렇게 큰 가발도 쓰고 권위를 가지고 가고요. 네. 저런 식의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밑에 감옥에까지 가둘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네. 의장이랑 전혀 다르죠. 근데 저런 게 이제 왜냐하면 한 번만이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김영 의장 때는 언론기본법과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야당 의원 3명이서 아예 국회의장실을 점거해가지고서 네. 무기한 농성을 벌인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국회의원은 자신들이 선택을 해서 뽑은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권위를 실은 인정을 해줄 필요는 네. 있는 거죠. 그 잠깐만 저렇게 해서 의장을 뭐 사퇴해라, 뭐 고발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의회 자체가 무너지는 네. 거겠다. 다만 그거보다는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 나름대로 협치와 민생을 꼽히는 의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장님이 좋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감성적으로 읍소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힘이 있는 것이지 저렇게 그냥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조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치의 염증을 느낄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 네네. 장면들이 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문희상 의장 사퇴와 함께 고발까지 하겠다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 발언 보고 오시죠. 이미자 의원은 지금 현재 심각한 정서적인 쇼크로 지금 국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병원으로 지금 급히 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미자 의원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더구나 느꼈을 그 수치감과 성적인 모멸감이 어떠했을지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저도 좀 키가 좀 작습니다. 키 큰 사람은 몰라도 키 작은 사람은 항상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 트라우마랄까 좀 열등감이 있다고요. 못난 이미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조롱하고 수치심을 극대화하고 성추행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네, 자유한국당 두 의원의 말을 듣고 왔는데 그런데 이미자 의원을 좀 보호해주는 발언치고는 두 의원의 뉘앙스도 저는 조금 묘한 것 같거든요. 미혼 여성, 뭐 키가 작다, 못났다 이걸 다 임 의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서요. 그러게요. 저 미혼 여성이라는 게 뭔가 결격이 있는 사회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미혼이란 표현이 부적합해서 요즘 비혼이란 표현을 쓰자는 저는 저 말 듣고 얘기니까. 기혼이면 성추행이 그러니까 안 되는 기혼 건가. 여성이면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마음대로 성추행을 해도 된다는 얘기. 그리고 또 성추행도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채호 의원 같은 경우는 자꾸만 이제 키가 작은 사람이고 뭐 못난 사람이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그런 사람은 무시해도 좋냐라고 하는데 그 전제가 못난 사람이고 키 작은 사람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 말씀이 있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마저도 그만하라는 식으로까지 좀 만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어떤 오히려 좀 누구를 더 도와주는가, 누구에게 더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오늘 실은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세미나에 발표를 하고 왔어요. 내용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그 민주시민교육 다른 데는 뭐 시민교육, 정치교육, 뭐 공민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치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치에 입문했느냐.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가치 이런 거를 실은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가 봤을 때 참 듣기 좀 거북한 이런 발언들이 막 나오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정치 입문 과정 속에서 학습이 조금 덜 된 게 아니냐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민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그런 언어 속에서의 좀 품격은 아니더라도 이게 긍정적인 그런 나름대로 것을 써야지 저렇게 막 몰아붙이기식으로 가져간다면 그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은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국회로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이거 좀 역지사지 강점에서 좀 보면서 정치가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뭐 자유한국당 상황까지 봤는데 바른미래당 이 패스트트랙 반대파가 힘을 얻을수록 자유한국당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인 건 맞고요. 그런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들끼리 회동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이거는 어떤 발언인가요? 글쎄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관에서 나온 거냐면 내가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큰 거대 양당이 있었으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들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이제 소수 정당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뭐 민주당도 갈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도 갈 수 있지만 소수 정당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갈 수 있고 자유한국당도 갈 수 있었지만 소수 정당에서 원내대표를 맡아 보니까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는데 갑자기 자유한국당은 빼고 민주당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그렇게 돼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마치 민주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 내용에는 거의 뭐 기름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관영 원내대표로서는 이게 공작 정치가 아니냐라고 발끈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 붙인 말이 있죠. 김관영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럴 거면 자유한국당으로 오란 말도 나에게 여러 번 했다라고 하십니다. 내일 결국 문희상 의장이 어떤 좀 뭐 국회법을 가지고도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지가 좀 주목이 되는데 좀 어떻게 예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후에 어떻든 간에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문희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법원과 관련돼서는 바른미래당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거는 선거법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분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 길이 열리지, 다 같이 묶어서 연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쉽게 표현하면 서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국회도 아수라장이었지만 내일은 어떨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김영준 명지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1분 뒤에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내일은 하늘빛이 다시 흐려지겠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크게 쌀쌀하진 않겠는데요. 우선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19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중부와 전북 지방을 시작으로 차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30mm 정도고요. 특히 중부와 경북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 대전 13도, 광주는 1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9도, 청주와 대전은 21도, 부산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모레 아침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겠고요. 날이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프로야구 LG의 더그아웃을 보면 단체로 일어나 손을 흔드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자는 취지로 안타를 치면 손을 흔들어주는 안녕 세리머니라고 하는데요. 이 세리머니가 힘이 됐을까요? LG가 기아를 8연패에 몰아넣으며 3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김상익 기자입니다. 안타를 치고 나가면 더그아웃의 동료들은 여지없이 손을 흔들어 축하하고
루상에 나간 선수도 아이처럼 답례를 보냅니다. 팀 단결을 위해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이른바 안녕 세리머니가 LG의 시즌 초반 신바람 야구 부활을 이끌고 있습니다. LG 방망이는 1회부터 불을 뿜었습니다. 1회 일찌감치 2점을 올린 LG는 2회에 넉 점을 추가하는 등 5회를 버티지 못한 기아 선발 터너를 상대로 무려 9점을 뽑아 10대3 손쉬운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기아는 무기력한 마운드에 수비 실책까지 겹치면서 연패 탈출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기아가 8연패를 당한 건 2010년 이후 9년 만입니다. 키움은 선두 두산의 4연승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3대3으로 팽팽히 맞선 7회 원아웃 만루에서 키움은 센즈가 두산 투수 박치국으로부터 만루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승부를 갈랐습니다. NC는 2회 투런, 7회 3런 홈런을 쳐낸 이원재의 5타점 원맨쇼를 앞세워 KT를 10대2로 크게 이기고 LG와 함께 공동 3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화는 연장 접전 끝에 11회 말 김혜성의 끝내기 안타로 롯데를 꺾고 단독 6위에 올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국내 여자 골프 시즌 첫 메이저 대회 KLPGA 챔피언십이 내일 개막하는데요. 미국에 진출했던 이정은이 모처럼 국내 팬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던 LPGA 첫 시즌 초반, 이정은은 자신에게 몇 점을 줬을까요? 허재원 기자입니다. 머리 색깔을 바꾸고 확 달라진 모습으로 오랜만에 찾아온 고국. 보고 싶었던 동료들을 다시 만나니 마치 친정에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편합니다. 한국 음식을 오자마자 맛있게 먹었고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서 좀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요.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 데뷔해 숨가쁘게 흘러간 시즌 초반.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던 시간이지만 이정은은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대견합니다. 거의 100점 만점에 90점? 초반에 잘 성적이 나주고 있고 편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적응하기도 더 쉬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국내 무대에서 2년 연속 상금왕을 차지한 이정은은 올 시즌 LPGA에 데뷔해 첫 6개 대회에서 모두 2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린 적중률 6위, 평균 타수는 8위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입니다. 첫 해 신인왕 경쟁할 때 제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1년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신인왕 경쟁할 때보다는 마음이 편하네요. 올 시즌 첫 메이저 대회로 열리는 KLPGA 챔피언십은 올해로 41번째를 맞는 최고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합니다. 총 상금 10억 원을 놓고 이정은과 배선우 등 해외파에 맞서 올 시즌 거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하연, 이승현 등 새내기들이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김호철 남자 배구 대표팀 전임 감독이 계약 조건을 어기고 프로배구 OK저축은행과 이적 협상을 해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OK저축은행이 사과했습니다. 타경원 OK저축은행 단장은 오늘 프로배구연맹 임시이사회에서 김호철 감독과 협상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과정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탁 단장은 대표팀 감독 빼오기 논란이 있을 때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전후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확산하고 논란이 계속돼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탁 단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신인 감독 선임에 있어서 대표팀 감독과 협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신중치 못했고 좀 더 내부에서 어떤 본인이나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했던 것에 대한 저희도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그 빼오기 논란 이런 거 있을 때 사실관계를 좀 밝히고자 저희도 얘기를 했던 거지 그 뒤에 어떤 이렇게까지 상황이 확산되고 또 논란이 계속될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럽고 저도. 여자 프로농구 통합 우승을 차지한 KB국민은행이 안덕수 감독과 3년 재계약했습니다. 2016년 KB의 지휘봉을 잡은 안 감독은 정규리그 순위를 해마다 끌어올렸고 올 시즌에는 챔피언 결정전 우승까지 달성했습니다. KB는 진경석, 이영현 코치와도 재계약했고 현역에서 은퇴한 정미란도 신임 코치로 선임했습니다.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의 공식 유니폼이 공개됐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유니폼 패션쇼를 열고 대회 임원과 심판, 자원봉사자 등이 입을 유니폼을 직종별로 공개했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오는 7월 12일부터 17일 동안 광주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